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교론 기출해설반 이제 첫 번째 강의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 해설집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있으셔야 이제 되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서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거고 필요한 이론들은 뭐 이렇게 막 심도 있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루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설을 이제 들으시고 제가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을 할 때 그 내용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암기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조금씩 이제 암기를 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은 어쨌든 계속 돌고 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 기출부터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출해설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보도록 하죠. 자, 뭐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학교육론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교과 교육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학교육론이죠. 일반적으로 아마 24점으로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니까 24점으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럼 이제 여기 전공 A하고 전공 B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기입형하고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눠져 출제가 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대략 기입형은 한 3분 내외로 이제 연습을 하시고 서술형은 아마 계속 이제 처음에 서술을 한 다음에 계속 조금씩 다듬는 과정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 가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감점이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 시간을 한 7, 8분 정도 소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 A에서 수학교육론은 기입형 한 문항, 서술형 두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B는 이제 수교론이 기입형 한 문제, 서술형 세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포인트 이제 중요한데 그 수교론을 너무 열심히 서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서술을 할 때 이제 서술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보통 그 실제 임용 이제 그 답안지에는 이제 대충 이제 B4로 한 4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답안지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릴 때는 A4를 기준으로 5줄을 제공을 해 드려요. 자, 그래서 B4 기준으로 한 4, 5줄 정도 쓴다고 하면 A4 용지 기준으로 6줄에서 8줄 사이 이것도 많아요. 한 4줄 정도가 5줄 정도가 좀 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최대 이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수교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면 전공수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출 해설반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처음에 이제 오시면 5문제씩 계속 기출 동형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2002학년도에서 2008학년도까지 이제 나가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기출 동형 문제, 좀 기출과 비슷하면서도 형태가 좀 비슷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출제를 해 드릴 건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 한번 해보시고 첨삭을 받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뭐 1월부터 첨삭을 이제 다 받아보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잘 첨삭을 받고 교정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건 진행한 강의들이니까 요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걸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수학교육론을 이제 알고 이번에 기출해설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1월부터 꾸준히 들으신 이제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다 배경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신논 1, 신논 2 여기 보시면 2002, 2022 개정 증보판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수교재 최근 4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논 3는 2022 초판인데
그 기본 이론반에서 1단원만 강의를 했어요. 그 1단원까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좀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신론 3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고요. 자, 밑에는 심화 이론인데, 이 심화 이론은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문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이제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론 3의 2단원에서 5단원까지,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이론으로서 마지막 퍼즐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론 적용과 고등학교 이론 적용만인데, 요즘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지도서, 고등학교 지도서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22 개정에서 바뀐 내용들입니다. 요 바뀐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뭐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서 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뭐 요걸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번 이게 느낌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최근 10개년 이제 대략 한번 모아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학 이제 근현대 운동이 여기 한번 나왔는데, 어쨌든 뭐 한번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더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보면 교육과정의 이제 뭐 발달, 이거는 이제 또 역시 한번 나왔고요. 보시면 수학교과 역량, 교수학습 방법, 방안 보시면 그냥 거의 뭐 매번 나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수학교과 역량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교수학습 방안, 이게 지금 매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아까 기본 이론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론 1, 자 불러드릴게요. 신론 1, 그 다음에 신론 2, 그 다음에 수교재 제4판, 그리고 신론 3는 1단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론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로 중요한 게 교육과정입니다. 2순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지도서하고 고등학교 지도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 지금 이게 동그라미 2개는요, 2문제에 걸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비교는 보시면 18학년도하고 24학년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오고요. 아마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교육 철학을 보시면 이게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대충 이 세 개를 묶어서 매번 한 문제씩은 나온다. 이렇게 느낌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교육 철학. 그래서 처음에 절대주의, 그다음에 준경험주의, 구성주의.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반으로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문제 해결.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문제 해결에서 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추론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이 이게 신론 3예요. 신론 3 1단원. 그래서 이제 신론 3 1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수학습 심리학. 보시면은 대충 뭐 2문제 정도의 영향력이 있죠. 이렇게 단독으로 보통은 출제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다른 거와 묶여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뭐 이번에는 이제 딘즈하고 스캠프가 다 한 분씩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시면 딘즈하고 스캠프는 관계주기에 나왔고, 딘즈는 이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 이번에 좀 프로이덴탈이 없어서 조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프로이덴탈은 뭐 항상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뭐 바닐레도 마찬가지. 교수학적 변환론.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매번 나오다가 뭔가 좀 계보가 끊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나오면 변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맞기 때문에, 요게 대부분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안 나오면 또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대충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 한 번 정도 또 내볼 만 하겠죠.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도 예전엔 좀 뜸하다가 요즘은 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무게중심,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화연산 부분이죠. 수화연산 부분인데 2024학년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띄엄띄엄 나올 때 이렇게 또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수도 띄엄띄엄 나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약간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는 조금 이제 신론을 뒷받침하는 좀 약간 서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그래도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수, 그 다음에 뭐 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하와 증명. 여기 보시면 근데 약간 확률과 통계 이게 확률과 통계하고 고등학교 내용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낼려면 좀 이쪽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미분과 적분은 이제 APOS 이론에서 한번 나왔죠. 이게 또 띄엄띄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확률과 통계가 약간 좀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론으로도 좀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이 출제가 됐었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보면은 이번에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2022 개정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지도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도서를 보면 그게 바뀐 게 쫙 체감이 돼요. 그래서 지도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출 해설반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기출 해설 문제집을 만들 때 모범 답안도 이 계정으로 다 이제 바꿔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거를 해도 다 그 해당이 된다. 이 계정으로 제가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에서 이제 요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은 그 4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 띄우진 않고. 자, 4페이지 윗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게 이제는 1호 계정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계정에서 뭔가 변화된 내용은 좀 강조해서 나오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보시면 도형의 성질에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재도입했어요. 원래 공구 계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증명이라는 용어가 중학교 2학년 때 재도입되면서 이 증명이 이번에는 되게 핫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뀐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보시면 대표값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대표값에 대한 게 출제가 됐었죠. 그 빈칸 넣기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 상자 그림이 추가가 됐잖아요. 상자 그림이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상자 그림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것들이 뭐냐면 행렬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행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됐으니까 증명이라는 걸 조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는 약간 조금 이제 후반부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게 뭐냐? 증명하고 행렬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 나올 수 있죠. 대표값하고 상자 그림은 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겠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올 때 틀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걸 고려하고 그건 이제 넘어가고, 증명하고 행렬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문제가 약간 증명과 관계된 내용이라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기하 부분, 기하니까 기하가 이제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평면 위에 사각형에 내변의 중점을 이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거 이제 평행사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자, 문제 제기는 오늘날에도 나올 정도로, 이번에도 출제, 최근이 이번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출제될 정도로 문제 제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제기, 그 와디프낫 전략의 속성 부정하기, 그 부분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언제든 임용에 나와도 이제 한마디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공간. 자, 이게 이제 임용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공간에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연결하여 만든, 보시면 요거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것도 사실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평행사변형일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내용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증명, 정당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교육적 의미를 3가지만 진술하시오 했는데 신논에, 신논 3에 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문제를 내는데 문제 제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중경험주의하고 이게 좀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 활동과 중경험주의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먼저 좀 볼게요. 자, 페이지 이제 아마 기출로 3페이지죠. 3페이지로 가면은 제가 이거 옛날 책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교육학 신논 1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신논 3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수학교육에서 문제제기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가 돼 있는데, 이 문제제기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수학적 지식을 학생 스스로 구성해 가도록 하는 구성주의 학습 원리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경험주의하고 관련지어 적을 때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측을 해야 돼요. 이 추측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추측입니다. 1번, 문제 제기. 그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2번째, 반박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틀린 경우에는 이제 반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발명. 얘가 뭐예요? 얘가 개선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와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를 연결을 시킬 때는 추측, 반박, 개선, 이 3가지로 기본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 반박할 게 없으면 뭐 이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반박할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점수도 그렇고 이제 이제 입장에서 이제 1-3 문제를 보시면 그냥 입장에서 설명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제기 역할과 중요성인데 여기에 수학교육적 의미 3가지를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다 이제 신논 3에 2022 개정 기준으로 신논 3에 다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럼 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연이가 제시한 내용이 옳은데 이게 한마디로 증명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에서 중점 연결 정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평행하고 이 길이는 반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중점 연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평행하고 길이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고 평행이죠. 어쨌든 뭐 평행사변형을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결국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중점 연결 정리가 키워드입니다. 중점 연결 정리.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편 그림을 지우고 좀 다시 그릴게요. 자,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결국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길이가 반이고 평행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 중학교 지도서 할 때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평행사변형 일가가 결론이잖아요. 그럼 이 결론 바로 전에는 길이가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마지막 결론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시면 자, 길이가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쓰는 건 문제 없는데 무조건
무조건 이게 마지막 결론이어야 돼요. 이거이므로 평행사변형이다. 무조건 이거.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결론이면은 무조건 그 결론 전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왜냐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학교에서는 정의란 말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평행사변형의 뜻을 이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요걸 꼭 조심해야 돼요. 답안 쓸 때. 증명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거 꼭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는 제가 말한 대로 한 3가지 정도 이거 적으면 되고, 요즘 막 이렇게 3가지씩 쓰라고 안 나오니까 1가지 쓰라고 하겠죠. 1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입장에서 설명만 하라고 했어요. 막 옛날에는 막 본문과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하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추측, 반박, 개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추측하고 반박하고 개선돼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간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게 핵심이에요. 반박, 개선해서 새로운 추측을 만든다. 그래서 추측, 반박, 개선 이 과정으로 쓰시면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추측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개선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이런 과정으로 한번 뭐 기출 동형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점 연결 정리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참고 이론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주의사항도 적어놨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정의,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보일 때에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마지막 결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지만 이건 정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지도서반 할 때 명제를 할 때 정의하고 정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표기할 때에는 정의가 성립하는 방향으로, 정의가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 거죠. 요거를 꼭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또 2020학년도에도 또 출제가 됐으니까 결국 또 돌고 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나올 만한 것들을 중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론을 볼게요. 5페이지. 이거 프로젝트는 신론 2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자, 2020학년도인가 뭐가 출제됐냐면 이게 출제됐어요.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학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그 상관관계 할 때 나왔어요. 상관관계. 당연히 기출해설집이니까 뭐 뒷페이지에 있겠죠. 자, 보면 보다 넓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걸 포함을 해야 프로젝트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문제 풀고 답을 제출한다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행도 해야 됩니다. 수행은 보통 행동이 들어가요. 실제로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시하고요, 결과까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동은 그냥 여기서 막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런 펜 쓰는 행동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런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개방형 문제,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의미에서 얘가 중요하고, 그러한 프로젝트는 개방형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문제 해결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개방형 문제예요. 자, 이거의 개방형 문제, 수학교육론에서 개방형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학에서는 이 개방형 문제가 뭐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도 뭐 개방형 문제 이럴 수 있는데, 수학교육론에서 특별히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답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 일단 개방형 문제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답이고
그냥 풀이 과정만 여러 가지면은 여기에 있는 개방형 문제를 만족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모범 답안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거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게 다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지만 모범 답안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클리노미터 이제 그 빨대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건물 끝하면 각도 측정해서 이제 내가 측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높이를 이제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클리노미터를 봐요.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충 이제 눈부터 이제 아래까지 높이를 대충 이제 1.5m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측정하는데 사실 잘 보면 누구는 이게 45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더 떨어져서 재면 30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범 답안이 여기서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건물의 높이를 정확히 맞췄다고 정답이 아니라 결국 내가 여기 길이와 탄젠트 값을 이용해가지고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모범 답안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거는 방법만 맞으면 되거든요. 각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37도면 내가 그 삼각함수표 보고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맞으면 다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바로 모범 답안이 제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는 경우다. 요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뭐 여기서 잴 수도 있죠. 난 여기서 잴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세타 2, 얘는 세타 1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타는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건물까지의 거리도 다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진정한 어떤 개방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론을 먼저 좀 했습니다. 자, 뒤로 가면 핵심적인 것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린 반응 과제, 그 개방형 문제가 이제 열린 반응 문제라고 한 건데, 자, 어떤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탄젠트를 써야 되겠다. 그 사인하고 코사인을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는 무조건 탄젠트를 써야 돼요. 사인과 코사인 써봤자 건물의 높이,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 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복잡해지죠. 그렇게 못한다고 봐야 돼요. 탄젠트를 써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수학적 방법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딱 지금 프로젝트의 핵심 대표적인 예니까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이제 거리나 건물의 높이 같은 걸 측정하는 거를 프로젝트의 어떤 이그젬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될 것 같고 개발 시 유의사항은 넘어가고 특징 정도만 마지막으로, 특징이 훨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그 개인이 원하는 바에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주제 및 진행 과정을 개별화 또는 차별화해서 개성에 맞게 다룰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학생 개개인에 다 맞추기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내가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문제는 삼각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가 있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체물, 서적 등등 매체까지 다양한 어떤 자료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학의 가치 인식이 좀 가능하다는 게, 되게 수학이 가치가 있구나.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의 높이를 재는데 수학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가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창의적 사고라든가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소그룹 협동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을 또 신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혹시 나오면은 한 가지 정도 적으라고 하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또 소집단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잔디를 깔라 그래요.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작업을 마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건 뭐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이제 일반 목표 이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요거 이제 진짜 참고용입니다. 이거 세 가지 일반 목표 1호 개정 이건 그냥 넘어가고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202 개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한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아까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 요건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길러 수학적으로, 자 여기 보면 그냥 수학교과 역량을 다 넣습니다. 여기 수학교과 역량이 1호 개정에서는 6가지였는데 2 개정에서는 이렇게 5개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5개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추론, 의사소통, 정보처리, 창의적으로 해결, 이건 이제 연결입니다. 연결, 그리고 해결이니까 문제 해결도 들어있죠.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선 모범답안보다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나오면 적어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뭐 여기는 이제 연결이죠. 연결 역량. 그다음에 정보 처리.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오히려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더 이 모범 답안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 개정에서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결국 이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적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수학적 태도를 길러주는데, 그러니까 가치 인식하고 가치 및 태도를 강조하면서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보시면 이거 뭐 조금 되긴 했지만 수학교육 어쨌든 근대화 운동,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이 좀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또 현대화 운동, 우리 제가 여기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했을 때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현대화 운동이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공통적인 비판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또 신론 1을 보고 이제 적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 뭐 페리, 무어, 클라인, 여기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중요한 학자들이죠. 그래서 원론 방식을 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비판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어쨌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수학교육이 문제였고요.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수학을 통해 정신도야만 위주로 한 수학교육이었다는 게 문제. 그래서 사실 수학교육의 어떤 목적은 정신도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유용성, 뭐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정신도야성만 강조를 했죠. 셋째,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수학교육이 적용되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을 보면 옛날에 이거 순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 좀 그 순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근대화 운동에서 살펴봐야 될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논쟁의 시작을 보면 제가 여기 있는 부분으로 모범 답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학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또 부응하지 못했고요.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유클리드 원론에 의한 두뇌를 도야, 즉 정신도야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교육이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오직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문제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대운동의 의의하고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의의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롤의 정리입니다. 자, 롤의 정리 기억하시죠? 롤의 정리.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똑같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 그 부분인데, 자, 실세계 상황입니다. 프로이덴탈이 딱 좋아할 만한 이렇게 실세계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땅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중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 자, H후에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데 속도가 0이 되는 게 존재하겠죠. 이게 되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평적 수학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수평적 수학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기호가 들어가가지고 롤의 정리를 이끌어내면 이제 수직적 수학화가 되겠죠. 자, 위의 상황을 롤의 정리하고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건 지금 보면은 뭐 딱히 프로이덴탈이나 트래퍼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학화 부분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물체 이동 경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0초와 A초에서의 물체의 높이는 이제 0이기 때문에 자, 우리 0초와 A초에서는 높이는 0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0과 FA가 똑같겠죠. 자, 이제 롤의 정리를 이끌어내게끔 기호화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물체 속도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건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수직적 수학화를 거치는 것입니다. 수직적 수학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롤의 정리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세 가지 조건은 일단 1번 F0과 FA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뭐 사실 순서로 하자면 얘가 1번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순서는 상관없죠. 자, 얘가 세 번째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된다? C가 이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롤의 정리 결국 이끌어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수평적 수학화 이렇게만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수직적 수학화 과정을 써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아마 제가 용어 자료집에 노래 정리를 새롭게 좀 추가해서 적어놨는데 노래 정리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균값 정리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들어서 용어 자료집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방문각에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직적 수학화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론에 있는 거 그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의 장점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이제 옛날엔 막 세 가지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지만 잘 기억을 해도 충분합니다.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실생활의 상황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 즉 수학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수학적 안목과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고요. 셋째, 실생활 또는 다른 교과와의 연결된 맥락을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약간 물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끝났어요. 네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자, 2003학년도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네 문제 총 20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얘를 보면은 그냥 볼게요. 지금 수화연산, 자연수의 성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보충 과정하고 심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정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명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충이나 심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바로. 자, 두 번째. 이거는 오늘날에도 총체적 점수화 방법, 그 다음에 분석적 점수화 방법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채점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 이게 무슨 방법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거니까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죠. 총체적 점수화 방법.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들이 종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배점하고 예를 들어 그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어쨌든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거거든요. 피보나치 수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성숙한 토끼 한 쌍은 한 달이 지나면 한 쌍의 토끼를 낳습니다.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은 2개월 후부터 나요. 2개월 후부터 1월 1일에 성숙한 토끼 한 쌍을 기르기 시작을 하면 n개월 후에는 1월 1일에 성숙한 토끼예요. 자, 그럼 1월에 성숙한 토끼 한 쌍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2월에는 어떻게 돼요? 이미 성숙했다 그랬으니까 하나 낳겠죠. 1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1개월 후. 그럼 이제 두 쌍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A1이 2가 됩니다. A1이 2가 돼요. 자, 그다음 2개월 후. 자, 아직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그렇죠? 자, 얘는 자기 자신은 아직 살아있고 토끼들은 안 죽는데요. 굉장히 불사의 토끼들입니다. 자, 얘는 이제 성숙했으니까 얘는 계속 낳아야 돼요. 얘는 계속 낳고 얘는 아직 좀 숙성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 조금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돼요. 2개월 후. 자, 3개월 후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낳고요. 얘는 아직 숙성이 돼야 되고 얘는 이제 됐죠. 2개월이 지났죠. 이렇게 나요. 그래서 5.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얘는 이미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살아남고 일단.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낳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낳고 얘 또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4개월 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얘는 또 낳아요. 이렇게. 얘는 이제 좀 성숙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숙성됐죠. 얘는 이제 숙성됐죠. 얘는 이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8. 그래서 2, 3, 5, 8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피보나치 수열의 이그젠플이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수에는 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느낌적으로 오늘날에는 이게 일개차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런 말 안 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딱 보니까 규칙성 찾기 전략을 쓰면 1 늘어나고 2 늘어나고 3 늘어나니까 그 다음 4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피보나치 수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항 13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옛날엔 개차 수열 같은 거 배웠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얘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명확한 추론 안 썼습니다. 명확한 추론은 연역 추론이나 수학적 기납법 같은 걸 말해요. 자, 이게 명확한 추론은 연역 추론을 말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용어에서는 귀납이 들어가지만 연역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추론,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죠. 그럴듯한 추론 용어가 개연적 추론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됐죠. 이번에 나왔어요. 개연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연적 추론을 쓴 거예요. 귀납 추론을 썼죠. 귀납 추론을 썼습니다. 어디에 드러나요?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 늘어난다. 그럼 이제 계속 4씩 늘어나고 5씩 늘어나고 6씩 늘어날 것이다. 귀납 추론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문제 이해는 했어요. 문제 이해했고 그럴듯한 추론을 했고 관찰을 해서 풀었어요. 관찰을 어디까지 했어요? 사항까지 관찰을 했죠. 그러니까 2점 줘야 돼요. 근데 명확한 추론을 쓴 건 아니고 그냥 뭐 경미한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 풀었기 때문에 2점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막 이렇게 30자 이내로 서술하라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가 글자 수를 맞췄는데 일반적인 서술은 보통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학생 A의 점수는 일단 2점입니다. 자, 그러면 2점을 준 이유는 2점을 만족하고 어쨌든 3점을 줄 수 없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수반한 풀이잖아요. 개연적 추론은 이제 귀납적 추론을 썼죠. 귀납 추론을 썼어요. 4개월 후까지는 옳게 구했어요. 하지만 5개월 후부터는 다른 답이 나오게 되니까 바로 2점이 됩니다. 어쨌든 2점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 형태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참고인데 공부 개정부터는 개차 수열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세 번째. 자, 2003학년도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 거예요. 자, 보면은 이거 오늘날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학교에서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학교에서 집까지 200m예요. 네, 집이라고 할게요. 경찰서까지 250m예요. 집에서 학교와 60도예요. 자, 느낌 오시겠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거리를 구하여라. 자, 요거 점점점 요거 거리 구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제2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냥 본문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학적 변환을 그냥 그대로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그냥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말 안 쓰죠. 제2 코사인 법칙 안 써요.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놓고 답을 말했어요. 이게 거의 그냥 대놓고 풀이 과정을 이제 알려준 것이죠. 이 발문에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요즘 이런 거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나오면 거의 누구나 맞추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폴리아의 문제 해결 교육론의 관점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문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겠죠. 왜냐?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발문과 관련지어 두 가지를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교수학적 변환의 관점에서 제시된 수업 상황을 평가해야 돼요. 그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냐? 교수학적 변환, 즉 탈계이나 탈배경화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토파조 효과가 일어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인 발문으로 토파조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힌트를 줘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 오늘날에 그냥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4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좀 쉬운 문제의 형태지만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발문으로 다은이가 해야 될 거를 거의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스스로 탐구할 기회를 제거를 한 게 문제죠. 두 번째, 응용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법칙, 저 답은 다 코사인 법칙으로 했어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또 다른 구체적이고 특수한 발문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행히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참고 다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대수 과목의 내용 요소 중에 여기 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게 범주가 지식 이해 범주예요. 혹시 범주로 나오면 기억을 해두세요. 지식 이해 범주, 이거 예전에 중학교 자료화 가능성 영역에서 이렇게 빈칸에 적어라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은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산술기하,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교사 A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수학의 각 영역의 관련성을 이거 연결 역량입니다. 연결 역량. 제가 이거 적어 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앞뒤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그 수학교과 역량 부분하고 교수학습 방안 나온 거 그거 드릴 테니까 제가 연결 역량 뭐 예를 들어 연결 역량 뭐 기억이다 그러면 딱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그 용어 자료집에는 실어놨어요. 용어 자료집이 있으면 뭐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연결 역량 기억입니다. 각 영역을 연결한다. 추상적인 식을 시각화한 자료는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요. 대수와 기하의 연결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연결 역량은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이거 딱 보고 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책에서 인정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체계를 확장하는 원리.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죠. 자,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계실 겁니다. 형식부력의 원리죠. 요거. 형식부력의 원리. 자, 그래서 수체계 확장에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학교에서 음수의 연산 법칙을 유도하거나 지수의 확장을 가르칠 때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수의 확장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날에 그냥 이렇게 그림만 딱 제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름이 A 플러스 B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이 2분의 A 플러스 B는 OC 길이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게 ADB가 직각입니다. 왜냐하면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그러면 요거 닮음을 이용하면 얘가 루트 A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D는 요 원주 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작은데 이 D가 딱 C랑 똑같을 때 유일하게 갖게 되겠죠. 즉 D가 C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나머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등호는 이제 A랑 B랑 같으면 성립하는데 D가 C로 갈 때 성립하겠죠. 나머지는 작고 그래서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모범 답안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서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서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로부터 정수로 확장해가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거는 그냥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어 자료집에 아예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자, 밑에 보시면 이거예요. 형식부력의 원리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형식부력의 원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있고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M이 0이라면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된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여기서 기존의 체계가 뭐예요? 여기서 기존의 체계가 지금 보면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로부터 자, 그러면 기존의 체계 여기서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걸로 확장, 정수로 확장하는 거죠. 확장, 즉 정수로 확장.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뭐예요? 기존에 요게 성립한다고 하면 요게 인정되었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그래서 M이 0일 때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고 이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 a의 0제곱은 1이 성립한다.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n일 때, 이때에도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항상 기존의 책에서 인정되었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유지됐다라고 증명되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도록 하면서 정수일 때도 이제 된다고 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장을 했는데 잘 확장이 됐어요. 이러면 수학의 어떤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참고로 뭐 딱히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 좀 관련이 있어서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실어놨습니다. 자,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를 볼게요. 자, 산술대수를 일상적인, 자, 이게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콕은 일단 산술대수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걸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형식 불역의 원리는 항상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콕으로 물어봤으면 용어를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를 적어야 되는데, 그럼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가 뭐냐? 자, 산술대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징이고요. 산술대수는. 기호대수는 산술과 유사한 연산에서 유도되었다 하더라도 연산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안 둡니다. 제한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형식 불역의 원리는 여기 나온 대로 자연수 지수로부터 정수, 유리수, 점점점 지수, 실수 지수까지 보통 확장을 하죠. 확장시키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술대수하고 기호대수를 보시면요, 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한된 조건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형식 불역의 원리예요. 요게. 이거 아니고 요건 그냥 산술 계산이고, 산술대수의 어떤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게 우리는 피콕이 말하는 형식 불역의 원리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해놨는데, 요것도 보시면 딱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가 나온다면 이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근해 공식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서의 근해 공식은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어요.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만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산술대수겠죠? 기호대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게 정말 대표적인 피콕의 형식 불역의 원리라서 이 부분을 한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된 조건이 딱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2003학년도까지 했고요. 한 타임 끊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